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중국 방문을 마쳤고 이란 문제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중국이 이란 최대 석유 구매국이라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과 테헤란을 분리하면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외교가 실패할 경우 군사 계획이 준비돼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IDF 군인들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뉴욕타임스의 기고문과 관련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예루살렘 미닛이 이어집니다. JNS-TV 예루살렘 미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조시 헤이스턴이고 옆에는 알렉스 트레이먼이 있습니다. 알렉스, 다시 뵈어 반갑습니다. 나중에 여행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하지만 먼저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대만, 무역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큰 이견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에 이란의 압력을 넣어 전쟁을 끝내고 해당 해역의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라고 촉구합니다. 대통령 방문이 이란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글로벌 체스판에서 중국이 그 반대편에 앉아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베네수엘라,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움직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논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이 조용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군사작전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확실히 대만과 관세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란 문제는 트럼프가 꼭 다루고 싶어 했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그것은 미국보다 중국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분명히 자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해주던 이란이 더 이상 그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할 것입니다. 이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자신의 글로벌 체스판과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원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란 문제는 아마도 양보를 해주기에 가장 쉬운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미 망가졌으니까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 말을 체스판에서 치워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국은 굳이 나서서 여기서 체스판에 한 말을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은 이건 이미 매몰 비용 같은 거니까요. 가치 하락 자산에 투자하는 셈인데 중국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시진핑에게 양보할 기회를 주는 셈이죠. 그리고 어쩌면 시진핑이 이 문제에서 양보함으로써 트럼프에게 다른 문제들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의 상황을 주시하고자 하며 중국은 해협 개방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발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고 이 갈등을 끝내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중국은 이 갈등이 조속히 끝나기를 확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큰 발언이라고 하며 이 클립을 보시죠. 그는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큰 발언입니다. 그는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큰 발언입니다. 그는 그 말을 강하게 했지만 그들이 석유를 많이 사서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국이 이란의 영향권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시진핑이 약속했다고 말한 내용을 보면 즉 무기를 이란에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쉽죠. 내가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는 대신 당신도 대만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무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이란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이 대만에 미국 무기가 덜 보내지기를 원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꽤 쉬운 일입니다. 동시에 알렉스,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트루th 소셜에서 이란을 계속 군사적으로 초토화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시에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20년 동안 동결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클립을 함께 보시죠. 20년이 부족하다고요? 완벽해야 하나요? 아니요. 20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받는 보증 수준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진짜 20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년 문제와 농축 우라늄 문제도 있습니다. 이란은 그것을 반출할 기술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은 미국이나 중국이 농축 우라늄 반출을 도울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살펴봅시다. 저는 적어도 심리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이란이 먼저 합의에 도달하든 아니든 간에 말이죠. 군사 행동이 재개될 수 있으며 곧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 이란이 20년 동안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미국식 시각으로 보면 그건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확실히 이란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장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년은 그들에게 그리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JCPOA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와 전 주미대사 론 더머가 말했던 것은 원래 JCPOA에는 일몰 조항이 있어서 사실상 이란의 핵무기 개발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의 차이점은 당시 이란은 모든 핵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란이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이는 무기급인 90% 농축까지 매우 빠르게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좋아, 20년짜리 합의는 받겠어. 하지만 그 이유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핵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핵과학자들 그리고 수석 핵과학자들까지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그들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란은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 20년 동안 은협상이 이루어진 거야. 하지만 20년 후에 네가 다시 핵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걸 본다면 우리는 다시 공격할 거야. 그래서 20년간, 만약 20년간의 휴전과 20년간의 보장을 받는다면 미국,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당장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현재 협상 테이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전혀 갖지 않은 상태가 되면 다시 돌아서서 만약 그들이 핵무기로 나아가려 한다면 매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후 그들이 핵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충분한 영향력과 유인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렉스, 이런 모든 상황이 배경에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주말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장 강도 높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 안에라도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신뢰할 수 없고 일부는 조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자들로부터 전쟁이 임박했다고 믿는다는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분명히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흐름을 재개하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해협에서 이란의 통행료 없이 그리고 이란이 쾌속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선박을 위협하는 일 없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작전은 분명히 모든 쾌속정을 제거해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런 상황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핵 문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권 교체를 포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같은 그의 동맹국들도 석유의 흐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의 흐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에픽 퓨리 군사 행동으로 야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농축 우라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는 몇 주 전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최우선 목표는 그 농축 우라늄을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0% 농축 우라늄만으로도 이란이 무기급 물질을 개발하는데 매우 가까워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종의 방사능 폭탄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분명히 대통령은 이란과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란이 기본적으로 물러서기를 바랐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먼지라고 부르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60%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곳에 들어가서 무력으로 그것을 가져오기 위한 특수작전을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지상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농축 우라늄을 꺼내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지상에 병력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작전이기 때문에 이란 무장 세력이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상에 병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농축 우라늄을 얻기 위해 이란 내부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휴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이 확인한 다른 탄도미사일 시설들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휴전은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감시와 정보 수집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추가로 타격할 군사 목표가 여러 개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협상의 적대적인 주요 지도자들 중 일부도 제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국가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전은 제 생각에 몇 주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작전이 첫 번째 작전의 6주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가능한 한 빨리 들어가서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 3주 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일부 소식통에 의해 보도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미국이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에 있는 카르크 섬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이란이 실제로 대부분의 석유를 수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이것이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초기 휴전이 6월절 때였고 그땐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마지막에 합의됐습니다. 이번 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군사적 압박이 없으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포화 속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도 그 평가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행동이 재개될 현실적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위협이 매우 강력하고 임박했을 때만, 그리고 사실상 버튼을 누르기 직전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는 모든 이스라엘인을 대표하진 않지만 많은 이스라엘인이 이란의 핵 위협과 탄도미사일 등이 크게 줄면 다시 방공호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력이 강한 민족이니까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동시에 알렉스, 몇 분 전에 당신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해 언급했죠? 지난 며칠 동안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참모들이 이란과의 전쟁 중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스라엘군 참모총장과 신베트와 모사드의 수장들 모두가 이란 전쟁 한가운데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밝혀진 이 방문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이 논의됐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아는 건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는 총리실에서 총리가 아랍에미리트에 비밀 방문을 했다고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참모총장 대행이었던 지브 아그몬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했던 여러 발언들이 공개된 이후로 사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는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네타냐후가 왕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로 환영받았다고 밝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가 자세한 내용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자 셰이크 벤 자이드가 실제로 네타냐후를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공항에서 궁전까지 직접 운전해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방문 중에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요격체계 한 포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한 포대를 보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는 놀라운 제스처였고 이스라엘 입장에선 모든 아이언돔이 필요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실제로 이스라엘보다 이란으로부터 더 많은 표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기술을 즉 아랍에미리트에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스처였고 아마도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많은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일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이미 보도됐고 저는 이스라엘 타임즈에서 봤습니다. 그들은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이번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에 화가 났다는 내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이 그런 행동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이 일을 끝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를 초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네타냐후가 중동 전체에서 얼마나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 즉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그리고 이스라엘이 체결한 정상화 협정이 이번 분쟁 속에서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알렉스, 화제를 바꿔보죠. 우리 모두 미디어 전쟁에서 사실 전달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JNS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욕타임스는 그곳의 주요 기고가 중 한 명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쓴 오피니언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이런 주장들, 예를 들어 이스라엘 군견이 감옥에서 아랍인 수감자들을 성폭행했다는 주장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은 그 칼럼을 두고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기논사르 외무장관은 지난 목요일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판한 내용이 모두 인쇄할 만한 뉴스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을 겨냥한 가장 악의적이고 왜곡된 거짓말 중 하나라고 했으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기와 관련해서요. 이스라엘은 10월 7일에 발생한 성폭력에 관한 매우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수천 명의 목격자와 사진, 영상, 그리고 하마스가 10월 7일에 저지른 성폭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기록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저지른 성폭력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발표한 바로 그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닉 크리스토프가 뉴욕타임스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하는 기사를 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발표한 실제 보고서를 완전히 왜곡하고 주의를 돌리고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칼럼에는 기본적으로 14개의 출처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14개의 출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용된 일부 단체들은 악명 높은 반이스라엘 단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프가 걔들이 실제로 성적 학대에 협력했다고 말한 사실은 오히려 선물과도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한 일에서 시선을 돌리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까지 나아갔다는 사실, 그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대사 최악의 피해 중상 가운데 하나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피해 중상모략이 난무한 시기였습니다. 집단 학살이라는 주장도 피해 중상모략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건 완전히 피해 중상모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이스라엘이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외무장관과 총리가 소송을 발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국가가 기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이 소송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그런 칼럼에 대해 어떤 보상이나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전에 이스라엘, 특히 모사드가 이스라엘을 위해 돌고래를 스파이로 훈련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주 레이저 시스템을 썼다는 등 여러 중상모략을 들어봤지만 이번에 이스라엘이 죄수들을 강간하게 하려고 개들을 훈련시켰다는 주장은 가히 압권이죠. 하지만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 사무실 밖에서 이 칼럼 보도에 반대하는 시위가 실제로 벌어진 걸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뉴욕타임스를 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X에 이 기사를 올렸고 저는 댓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 누군가가 누군지는 기억 안 나고 신뢰할 만한 소스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테이만 주립교도소 안에 칸막이 스크린을 설치해서 그 스크린 뒤에서 일어나는 성적 학대를 카메라가 보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맞죠? 즉 성적 학대 장면 영상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뒤에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에 대한 증거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뒤집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하마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모든 일을 오히려 당신이 그들에게 했다고 비난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시점도 당신이 그걸 지적해줘서 기쁩니다.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뉴욕타임스입니다. 자, 알렉스, 이 얘기를 해보죠. 현재 이스라엘은 선거 시즌이며 이번 주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합니다. 크네셋 해산과 선거 추진 법안이 나와 있고 약 90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초정통파 정당은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 카츠, 즉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이 수요일 크네셋 해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에 따라 선거는 10월까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5월이죠. 그러니까 6월, 7월, 어쩌면 8월, 9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9월 초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10월과 9월에 큰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이 가장 적기라고 본 건가요? 그럴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시점에서 선거를 거의 2달 정도 앞당겨 치르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선거는 10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가 치러진다면 아마도 9월 초 로시 하샤나 명절쯤, 아마도 로시 하샤나 직전이 될 것입니다. 총리에게 이것이 더 나은 상황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선거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담론이 매우 험악해지고 있고 이런 혐오스럽고 끔찍한 광고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내자, 선거를 최대한 빨리 끝내자고 말하는 데에는 큰 이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150일 더 겪는 대신 90일만 더 겪으면 되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총리에게는 상대방이 재정비할 시간을 덜 주는 이점이 될 수도 있죠. 새 정당들이 세력 확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추가된 50일, 60일, 이 새로운 정당에게 더 많은 표를 얻을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는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며 이 일을 끝내자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헤레딤, 즉 초정통파 정당들은 징병법 문제 전체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매우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하레딤을 제외한 온 나라가 제 생각에는 우파에서 좌파까지 모두 군 복무 자격이 있는 남성은 반드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데에 단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부 군인들, 특히 국가 종교 공동체, 다티 루미 공동체 출신의 다른 종교 군인들이 300일, 400일 동안 전방 전투 임무에 복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다른 종교 남성들은 집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우리가 토라의 바미드바르 부분을 읽었는데
인구를 세는 일의 핵심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모든 남성은 20세부터 60세까지 군대에 나가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것은 토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토라 학자들, 이른바 토라 학자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음 정부에서 킹메이커가 되기 위해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최대한 많이 나와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네타냐후와 함께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집권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네타냐후는 분명히 중도에서 통치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도와 좌파 정당들이 불안정하고 연정 협상 중간에 그들의 요구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초정통파 정당들은 그들의 이른바 필요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꽤 투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그들의 요구를 잘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거의 임기 전체를 채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난받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조기 선거를 요구한 것에 대해 그들이 비난받는 쪽이 되는 것을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거 정치와 입지 다지기 그리고 계략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총리는 조기 선거로 가는데 실제로 몇 가지 이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꼭 채널 고정하시고 모든 선거 보도를 위해 jns.org를 확인하세요. 이미 시작되었고 정당들과 이번 가을에 차기 크네셋에 선출될 수 있는 모든 대표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선거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면 분명히 가장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네타냐후에 대한 국민 투표입니다. 총리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 전쟁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이든이나 특히 트럼프 집권 시기에 이 사람이 필요했고 네타냐후와 비교할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쪽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10월 7일 이 그의 임기 중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대 국가 역사상 적어도 1973년 이후로 최악의 참사입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조사위원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10월 7일 이전에도 이미 권력을 잡고 있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약 20년간 집권 중입니다. 제 말은 전 세계에서 네타냐후보다 더 오래 집권한 민주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10월 7일에 그가 총리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0월 7일 이후 그가 총리로 있는 걸 원하지 않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그가 물러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단지 네타냐후에 대한 찬반 투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이전 5년간 연달아 치러진 5번의 선거도 모두 네타냐후가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분은 연정 파트너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프탈리 베네트가 야이르 라피드와 합당해서 이 두 정치적 동료들이 협력하기로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제 생각에는 2012년 그랬던 것 같은데 우파 정당들을 밀어내고 네타냐후가 좌파와 함께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2021년 나프탈리 베네트가 야이르 라피드와의 총리 교대 합의 일환으로 총리로 등장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베네트와 라피드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난번에 손잡았던 아랍 정당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거나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반시온주의라고 선언한 정당이 정부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랍 정당이 정부에 들어온 유일한 이유는 네타냐후를 내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레드라인을 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다른 모든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네타냐후가 총리로 있는 것이 아랍 정당이 정부에 들어오는 것보다 국가에 더 큰 위협이 되거나 혹은 자기 자존심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랍 정당과 손잡았습니다. 한편 네타냐후는 베네트를 지지하면 결국 아랍 정당이 정부에 들어오게 투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네타냐후가 하레딤과 손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네타냐후와 하레디 정당들 그리고 민족주의 종교 세력이 61석 이상을 얻게 된다면 네타냐후는 다시 그 우파 정부를 구성할 것이고 하레딤과 손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거는 정부 내의 아랍인들과 하레딤 사이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거의 공약이 없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사실상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지 말지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했던 좌파들조차도 지금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쟁이 되는 이슈는 없습니다. 투표에서 선택하는 것은 네타냐후냐 아니면 네타냐후가 아니냐, 그리고 정부에 아랍인이 들어오느냐 하레딤이 들어오느냐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 이번 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조기 총선으로 가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동시에 가자 지구에서는 여전히 휴전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인 마이크 허커비는 이스라엘이 증가하는 정황 속에서 하마스를 스스로 무장 해제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테러 단체가 가자 지구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무장 해제를 거부한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누가 무장 해제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일을 하려는 유일한 주체는 이스라엘 방위군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가지는 세계가 자신들이 할 용기가 없었던 일을 이스라엘이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마스를 무너뜨리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동의하는 그 일을 하려는 유일한 주체가 된다면 저는 세계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기보다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입니다. 허커비 대사가 이스라엘이 혼자서 이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건가요? 허커비 대사의 발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0개의 조항 계획에는 인질 석방뿐만 아니라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해야 한다는 점이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커비 대사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즉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이스라엘 방위군 IDF이라는 점입니다. 하마스는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무기는 그들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이자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다른 군대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파견해서 국제 안정화군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유일한 나라는 터키였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바라는 것은 실제로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들어가서 이곳에 우리만의 입지를 확보하자고 말합니다. 결국 하마스의 군사적 존재가 가자 지구에서 강화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터키군 주둔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때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는 임무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마스와 싸우길 원하지 않으며 아마도 우리는 그곳에서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감독할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IDF만이 유일한 주체입니다. 하카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하려고 하는 유일한 주체는 IDF뿐일 것입니다. 지난주 이 부분을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IDF가 가자 지구에 다시 들어가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0개항 계획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국가에서 덜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나 국제적 압박은 많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 상황에 관한 헤드라인도 매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헤드라인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방위군이 들어가면 하마스는 민간인 사이에 숨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가자 지구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새로운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사망자 집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과 잠재적인 무기 금수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제 말은 이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가자지구 전체가 함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얻는 게 뭔가요? 만약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킨다면 물론이죠. 그렇게 하면 위협이 사라지나요? 위협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에서 모든 총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모든 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념을 근절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념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들어가서 그들을 더 약화시킨다면, 제 말은 그들은 이미 예전처럼 이스라엘 사회를 강타할 수 있는 로켓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태세도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53%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군이 들어가 하마스를 무장 해제한다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날 이스라엘은 통제 중인 가자지구 절반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원치 않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제사회가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가자에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10월 7일 전보다 더 나은 가자지구를 얻게 됩니다.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땅의 50%를 잃은 상황이고 땅을 잃는 것만이 그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만약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죽이면 그들을 순교자로 만듭니다. 그 사회가 세뇌되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그것이 큰 영예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굴욕으로 여기는 건 땅을 잃는 것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땅의 절반을 통제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땅을 돌려주고 수십억 달러를 위해 그들을 순교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구시카티프를 재건하는 게 맞습니다. 글쎄요, 제일 말이 되는 건 조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초기에 여러 번 얘기했듯이 가자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중해에 리비에라 같은 걸 만들겠다고 재건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기 시작하면 자레드 쿠시너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그들은 여기에 남을 모든 동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폐허 지역을 재건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면 당신이 바라는 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대중의 거센 외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발적 이주를 촉진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들어가서 그 일을 끝낸다고 할 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말 동안에는 기술적으로 휴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군사 조직의 수장, 즉 하마스 군사 조직의 최고 사령관을 제거했습니다. 이 일은 지난 금요일 가자시티에서 정밀 타격으로 발생했습니다. 알딘 알카다드가 그의 이름입니다. 알딘 알카다드는 10월 7일 학살의 주도자 중 한 명이자 수장 또는 새로운 수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군사 조직의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해왔고 그들의 정치 조직과 군사 조직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 들어와서 이 수장을 제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휴전 조건 하에 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말이지요. 제거하면서 알하다드는 모하메드 신마르 대신 자리를 맡았고 모하메드 신마르는 야히야 신와르의 형제였으니 그만큼 매우 고위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휴전의 정의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휴전이란 테러리스트들이 때때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해도 이스라엘은 대응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테러리스트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가자 지구 내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부 레바논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작전을 재개할 가능성도 논의되지만 저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방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임시 휴전을 5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다시 한번 휴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방위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방위군을 향해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이라는 것은 저강도 분쟁과 이스라엘의 표적 작전을 의미합니다.
현재 레바논 측은 여전히 이스라엘 접경 마을에 포격을 가하고 있지만 하이파나 텔아비브 같은 곳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즉 헤즈볼라가 아닌 레바논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이런 상황에 동의한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실제로 그 합의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저강도 표적 공격과 일부 단거리 미사일 공격을 감수하는 이런 긴장 상태가 단기적으로는 계속될 것이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격렬한 전투로 돌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해되는 것은 헤즈볼라가 단지 베이루트의 거점, 예를 들어 다위아라는 교회 지역 같은 곳으로 후퇴했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위아 내부를 매우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헤즈볼라가 본부를 베이루트의 수니파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베이루트의 수니파 지역 내부를 공격하고 레바논의 수도에 더 많은 타격을 가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큰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나 레바논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필요할 때만 공격하는 이런 새로운 현상 유지를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잔디깎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잔디깎기 전략이 효과 없다고 했습니다. 잔디깎기란 3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잡초만 조금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잔디깎기가 아니죠. 만약 마당이 있다면 매주 잔디를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그게 가자 지구든 남부 레바논이든 정기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념을 완전히 없앨 수 없고 지상군을 투입할 각오가 없다면 총으로 그들의 통제력이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진짜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인들이 그 교전에서 사상자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알렉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방송 전에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죠. 당신은 최근 2주 동안 미국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뉴욕시를 돌아다녔다고 하셨죠. 당신이 원래 살던 곳인 뉴욕, 아마 뉴저지나 뉴욕의 거리를 걸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다고 하셨죠. 미국, 특히 뉴욕에서 상황이 흘러가는 방식에 대해 두렵다는 표현까지 쓰셨잖아요. 가능하다면 말씀해 주세요. 반유대주의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미국의 맘다니 같은 사람들 얘기인가요? 이번 여행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아시다시피 한편으로는 거리에서 바로 체감되는 분위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 거리에서 야물칼을 쓰고 아주 자유롭게 다니는 많은 유대인들을 봤습니다. 이번 여행보다 도시가 더 안 좋아 보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상황이 훨씬 안 좋아 보였어요. 약 1년 반 전 뉴욕시에 있었을 때 거리에서 더 많은 이민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거리에서 이민자들이 더 적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더 차분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는 Upper East Side와 스카rsdale에서 여러 행사에서 연설을 했고 뉴욕의 저명한 유대인들과 수십 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분위기가 매우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맘다니와 그의 정책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뉴욕시에서 통과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시위대는 유대교 회당 같은 예배당에서 25피트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25피트요? 그거 정말 가까운 거리네요. 제 말은 여기서부터 컨트롤룸 끝까지 정도잖아요. 전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25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누군가나 한 무리가 만약에 결심만 하면 회당으로 돌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죠? 밖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여기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사법개혁 시위처럼 70살 된 여성들 이 팻말 들고 비비락 블라블라블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괴롭히고 귀찮게 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인티파다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점점 더 늘어나는 폭력적인 반유대주의를 목격해왔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통과시키면서 시에서 하는 말은
시위대에게 회당에서 25피트 떨어진 곳까지는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건 회당에서 150피트나 300피트 정도 떨어진 거리여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말했어야죠. 회당 근처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요. 시위를 하고 싶으면 광장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하라고요. 예를 들어 예배당 밖에서 시위할 수 없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그 규정은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에는 적용되지도 않아요. 또는 유대인 학교에도 적용되지 않고 오직 회당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 브루클린에서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단체가 유대인 동네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를 봤어요. 유대인들은 베란다에서 집 앞에서 시위하는 친테러리스트들을 지켜봤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해요. 지금 뉴욕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런던이나 유럽의 다른 지역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런던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면 뉴욕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하죠? 라고요. 저는 기자입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뉴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전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 메시지는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보안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강인해지세요. 굳건히 버티세요. 시위대가 유대교 회당을 공격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하게 행동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세요. 손에 넣을 수 있는 수단은 뭐든 갖춰두세요. 총이 허용된 곳도 있다니 저는 페퍼 스프레이라도 소지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방어 훈련도 받으세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하세요.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적들을 이겨내기 위해 해온 모든 노력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적들에 맞서 똑같이 성공하겠다는 결의를 가지세요.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물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 틱톡 인플루언서, 정치인들이 가치를 가르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저에게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제가 전하려고 했던 주요 메시지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정말로 경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저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알렉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알렉스 트레이먼, JNS CEO, 조시 헤이스틴, JNS TV 특파원, JNS TV 예루살렘 이니셔티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NS TV에서 제공하는 모든 훌륭한 프로그램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 땡스를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또한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를 보시려면 jns.org를 방문해 주세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뒤에서 힘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JNS TV의 예루살렘 이니셔티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